이게 주식 투자라는 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산업에 투자하는 그 자금이 기업으로 또 들어가야 하는 그런 큰 흐름에서도 그렇고 저성장 시대에 주식 투자를 빼놓고는 또 우리가 자산을 불려갈 대안이 또 많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 좀 배우고 또 가르쳐주고 해야 하는데요. 방학을 맞아서 자녀분들과 함께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같이 들으신다는 분들도 꽤 많이 저희에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오늘 자녀들과 함께 들으시면 더 좋을 법한, 그리고 아직까지 주식 투자가 낯서신 분들도 같이 들으면 더 좋을 내용을 같이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10대를 위한 워런 버핏 경제 수업의 공저자 이경민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워런 버핏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듣고 저희도 워런 버핏 관련된 콘텐츠를 뭐 별책 브록을 통해서는 많이 다뤘었거든요. 그런데 10대 학생들, 10대 친구들을 위한 버핏의 투자 철학을 전달을 해야 한다. 이게 꼭 필요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최근에 2023년에 예. 청소년 금융 이해력 평가가 발표됐는데요. 네. 낙제점보다도 아래로 받았다 하더라고요. 낙제보다도 더 밑에 있다, 점수가. 네. 그런데 최근에 보면 청소년들 투자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실제로 그렇게 건전한 투자를 하기보다는 매우 단기적인 성과에 막 집착을 해서 하다 보니 실패하는 경우가 잦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해서 돈을 벌겠다 이런 것보다는 아시는 것처럼 사실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를 고용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청소년들이 이게 단순히 주식 투자라는 게 단타로 내가 돈을 벌겠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좀 자본시장 경제를 이해하는 흐름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좀 쉽게 이 경제 흐름 전반을 알려주자 그렇게 생각해서 워런 버핏의 경제 수업이라고 이제 책을 짓고 워런 버핏의 교훈을 좀 나눠보려고 책을 썼습니다. 아하, 청소년의 금융 이해력이 너무 이제 낮다. 사실 이게 시험에 안 나오고 수능에 안 나오고 대학 가는데 문제 없고 그러다 보니까 금융을 우리는 잘 가르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또 먹고 사는 문제랑 가장 맥이 닿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이긴 한데요. 일단 이 책을 보니까 소설 형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예. 근데 주인공이 경민이네요. 경민이. 네. 이경민 작가 본인 이름이기도 하고 중학교 1학년 경민이가 한 투자 동아리에 가입하는 걸로 시작이 됩니다. 맞습니다. 여기는 뭐 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까요? 일단은 뭐 워런 버핏 하면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학생들끼리 네. 우리가 워런 버핏처럼 부자가 돼보자 이렇게 해서 만든 동아리는 아니고요. 워런 버핏이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은 그 지혜들을 가지고 좀 이런 경제 흐름에 대한 전반을 선생님과 함께 같이 한번 나눠보자. 그래서 어떻게 돈을 쓰기만 하는 것에 익숙한 학생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돈을 쓰는 것 이전에 어떻게 돈을 모아야 하고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선 어떻게 벌어야 하는지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쉬운 단계로 학생들이 경제를 입문하는 그런 투자 동아리라고 설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돈 버는 방법부터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위대한 투자의 구루 워런 버핏 할아버지의 지혜를 좀 배워볼 수 있는 그런 단체, 조직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사실 돈을 어떻게 벌지는 아직 중학교 1학년 학생이 네. 자기 진로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고민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받는 용돈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쓸지 모을지 이런 걸 좀 더 고민할 수 있게끔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동아리인 거죠. 이게 뭐 부의 철학이라고까지 말하면 너무 이제 원대하기는 한데 사실 당장 돈을 버는 방법보다는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돈이란 무엇인지 나에게 돈이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생각하고 투자를 배우는 것과는 이제 천지직 차이가 되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혜를 같이 이제 빌려보자라는 데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워런 버핏도 아주 어릴 때부터 경제 활동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뭐 워런 버핏이 지금에야 부자지만 네. 태어날 때부터 부자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조금 우리랑 조금 달랐던 건
6살 때부터 돈을 벌었다라고 해요. 뭐 저는 6살 때 아직 학원도 안 가는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할아버지가 식료품 가게를 하셨습니다. 그 지금으로 따지면 뭐 슈퍼마켓 같은 거 하신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그 식료품 가게에서 옆에서 좀 짐을 날라드리거나 이런 거를 도와드렸다고 해요. 네. 근데 그 옆에서 지켜본 거죠. 왜 슈퍼에선 사람들이 할아버지한테 이 물건을 사가지? 왜 돈을 주고 사가지? 이걸 보면서 그리고 할아버지는 그렇게 버신 돈으로 자기한테 선물도 사주시고 용돈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상업 원리가 돌아갈까라고 보니 할아버지는 더 싸게 사와서 더 비싸게 판다라는 아주 간단한 상업 원리를 이해하고 이걸 버핏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버핏도 그럼 나도 할아버지한테 싸게 사서 밖에서 더 비싸게 팔아야겠다. 이런 간단한 기본 원리를 실제로 실천을 합니다. 네. 그 당시에 음료수를 콜라라고 한다면 네. 식료품점에선 $3라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근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은 슈퍼까지 가기가 굉장히 귀찮고 어렵죠. 근데 버핏이 거기서 콜라를 가지고 와서 길거리에서 $3 5센트요 하면서 팔면 사람들은 5센트 정도면 내가 굳이 저기까지 걸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샀다라는 거예요. 이게 6살 때 버핏이 처음으로 돈을 번 행동입니다. 벌써 이제 씨앗부터 달랐던 거예요. 네, 다 달랐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6살에 그러고 20살까지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건 아니고요. 15살에 또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해요. 네. 정말 우리랑은 다르겠죠. 15살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다른 친구들은 빨리 배달하고 많이 배달한다 이런 생각만 했다면 네. 워런 버핏은 가만히 곰곰이 앉아서 생각을 해봤다고 합니다.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배달하는 동안 어디에 배달을 하려면 동선을 이렇게 짜면 되겠다라고 그것부터 먼저 고민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가장 최적의 동선으로 신문 배달을 하다 보니 이 배급소 안에서도 버핏을 우수 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더 많은 지역에 배달할 수 있게 해줬고 그러다 보니 그 안에서도 더 많은 곳에 신문 배달을 하다 보니 한 달에 $25 정도 용돈으로 벌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 하나 더 이제 일화를 말씀드리면 17살 돼서는 버핏이 이발소로 갑니다. 이발소요? 네, 이발소에 가서 그동안 우리가 껌과 콜라를 팔고 또 신문 배달을 하면서 벌었던 돈을 가지고 버핏은 중고 핀볼 게임기를 삽니다. 우리 어렸을 때 핀볼 게임 많이 했었잖아요. 네. 컴퓨터로. 그 핀볼 게임기가 굉장히 크거든요. 미국 건 더 크죠? 훨씬 크죠. 네네. 네, 그 핀볼 게임기를 이발소에 가서 이발소 옆에 작은 공간에다가 설치하고 대기하는 손님들한테 돈을 받고 게임을 시켜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비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소구시켜야 할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 사업이 잘 돼서 어느새 7개까지 늘려서 한 달에 $25 벌던 워런 버핏이 일주일에 이제 $50를 벌기 시작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체득했던 그런 경제 경험, 상업 경험이 나중에 지금의 우리가 보는 워런 버핏을 키우는 그 씨앗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남달랐던 거고 네. 사업 수완이 좀 있었던 건데 그 방식을 또 스스로 생각해냈다. 근데 사실 워런 버핏이 11살 때쯤인가 10대 초반에 오마하 지역에 있는 공립도서관에 있는 금융이나 경제 투자 관련된 책을 다 읽었다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어떤 걸 2번 이상씩 읽었다 하고 네. 대단합니다. 근데 뭐 우리 집 아이가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행동을 10대 때부터 하면 좋겠습니다만 뭐 평범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범하다라는 뜻인 거고 1918님이 저희 아이들은 용돈을 받으면 첫째 딸과 셋째 딸은 무조건 저금을 하고 둘째 딸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걸 사는데 다 써버려요.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평범한 아이인 거죠. 평범한 아이인 거죠. 맞습니다. 대부분이 그런데 근데 대부분 부모님이 주는 용돈으로 아이들이 생활을 하게 되고 그렇죠. 야 너희도 버핏처럼 나가서 장사를 해봐라 이럴 수도 없고 돈 관리를 처음에는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책에서 소개하는 거는 네. 돈이 어디서 뚝 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만약 용돈이 한 달 용돈이 5만 원이라고 한다면 예. 이 5만 원이 어떻게 생겨났나. 우리 부모님이 정말 고생하셔가지고 돈을 벌어 오셨고 그 벌어오신 돈 중에 필수적으로 써야 하는 생활비를 쓰고 일부는 나에게 어느 정도 할당된 양을 주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커니즘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아이들이 용돈을 더 달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돈을 더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이 돈을 버시는데 고생하셨나. 그렇다면 우리 부모님이 돈을 더 버시거나 혹은 내가 조금 더 이윤을 창출해서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할 수 없을까. 이런 걸 더 고민하게 시킨다라는 거죠.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는 게 먼저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그냥 엄마 아빠에게 말만 하면 나오는 게 돈이 아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도 의도적으로 물론 이제 제가 막 몸을 쓰는 직업은 아닙니다만 가끔 이제 몸이 아플 때 파스 붙일 때 아이들에게 시키는 거죠. 아빠 이렇게 힘들다. 힘들게 돈 벌고 있다. 그런데 그 가치를 같이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이들을 이제 키워야겠다. 근데 요 책에서 책 주인공 경민이가 가입하는 게 투자 동아리라면서요. 맞습니다. 투자 동아리. 그러면 이제 투자를 배우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투자라는 게 사실 자본을 던진다라는 뜻이죠. 네. 돌아올 걸 기대하고 던지는 자본인 건데 중학교 1, 2학년 나이에 과연 투자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 투자라는 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너무 부정적으로 인식되게끔 많이 회자되고 있는 게 안타까워요. 옛날엔 거의 뭐 다 투기랑 투자를 구분을 못했죠. 맞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투자에 좀 더 넓은 범위로 해서 저축하는 것과 투자를 같이 묶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투자라는 범위 안에서 저축도 하고 투자도 해야 한다. 저축이라는 건 많은 이윤을 가져다 주진 못하지만 안전하게 이 자금을 모아두고 모을 수 있는 습관을 길러준다라고 가르쳐 줄 수 있겠고요. 네. 투자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을 안고 리스크를 안고 투자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가 잃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시킨 다음에 안정적인 투자와 이렇게 예금처럼 안정적인 투자와 투자처럼 조금 더 위험도를 갖는 모험을 하는 투자를 다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또 리스크를 어느 정도는 떠 안아야만 하는 거고 그 리스크를 관리하는 방법도 중요하고 리스크에 대한 개념도 중요한 거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투자하려면 당장 계좌가 있어야지라고 하면서 이제 계좌부터 열고 네. 매매를 시작하시게 되는데 미성년자도 주식 계좌를 필요하잖아요. 네. 이 여는 방법도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저도 예전에는 어머니 손잡고 은행으로 먼저 갔었거든요. 예. 예. 대부분 증권 계좌도 은행에서 만들었죠.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금도 그렇지 않나라고 하는데 물론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은행 창구나 증권사 지점 창구에 가서 계좌를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근데 뭐 요즘은 이제 아이도 바쁘고 부모님도 바쁜 경우가 워낙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이제 기술이 워낙 좋아지다 보니 시대가 달라져서 이제는 집안에서 소파에 앉아서 부모님이랑 핸드폰으로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증권사 어플을 열고 뭐 이제 신분증이나 부모님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 있으면은 모바일 안에서 쉽게 발급받고 계좌 발급까지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너무나 간편해졌어요. 부모님 스마트폰으로 자녀 계좌도 증권사나 은행 가지 않고 만들 수 있는 시대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 배워야 됩니다. 맞습니다. 우선은 주식이 뭔지부터 알려줘야 될 텐데 이거를 중학생 뭐 1, 2학년 수준으로 좀 어떻게 가르쳐줘야 될까요? 우리가 큰 대기업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식을 네.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사실 이 큰 대기업들도 시작할 때는 굉장히 작은 가게부터 시작했었거든요. 네, 네.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익숙한 개념으로 빗대어서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령 학교 앞에 분식집이라고 예를 들어봐도 이 분식집이라는 곳이 아저씨가 처음에는 분식집을 차려서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아주 기본적인 상업 원리로 가게를 키웠을 거예요. 그리고 그 가게의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사이에서 이윤이 조금 더 쌓이다 보면 돈이 더 많이 쌓여서 가게를 좀 더 확장해보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가게를 확장하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뭐 은행에서 대출을 받는다 하더라도 돈이 모자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주변 친구들, 동창들한테 너 돈 좀 빌려줄 수 있니? 돈을 못 빌려주면 나한테 투자해줄 수 있니? 라고 해서 투자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금에 대해서 나중에 이렇게 커진 분식집에서 돈을 더 많이 벌게 되면 그 중에서 너가 투자한 만큼 그 비율만큼 너에게 돌려줄게 라고 하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주변 동창과 친구들이 투자한 투자금이 일종의 주식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좀 투자를 간단하게 주변에서 볼 법한 것들로 이해시켜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이제 사업에서부터 시작하는 기본 개념을 맞습니다. 아이들에게 잘 설명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이고, 근데 이제 어른들이 많이 쳐다보는 건 주가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시시때때로 시시각각 변하는 그 주가를 많이 쳐다보게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주가가 빨리 변동할까? 하루 뭐 초 단위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근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식집의 주가는 그렇게 빨리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이거는 이제 수요와 공급을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분식집을 갖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고 이 분식집의 주식을 팔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으면 주가가 변동이 많겠죠.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사실 그렇게 많이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대기업 같은 경우는 상장되어 있는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 대기업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노출됩니다. 뭐 아침에 지난 밤에 미국의 소식이라던가 주간에 벌어지는 뉴스라던가 이런 경제 상황들이 전해지면서 이 회사들이 상장된 회사들에 대한 정보가 시시각각으로 변하거든요. 네. 그럼 누군가는 많이 사고 싶을 거고 누군가는 빨리 팔고 싶을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수요와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 가격의 변동이 더 빨라지게 되는 거죠. 시장 참여자들에 따라서도. 맞습니다. 또 중요한 건 사실 기업의 본질은 주식의 본질은 기업의 자본을 구성하는 단위가 이제 주식이다 보니까 기업을 잘 선택해야 할 텐데 네. 이것도 자녀들에게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떻게 기업을 선택해야 한다라는 또 설명을 좀 해줘야죠. 네. 사실 모두의 궁극적인 질문이자 궁금증이지 않겠습니까? 네. 어느 기업이 좋은 기업이냐? 네. 그냥 명확하게 말씀드려서 돈을 꾸준히 잘 버는 기업이 제일 좋은 기업이죠. 그냥 잘 버는 기업도 아니고 꾸준히 잘 버는 기업. 네. 뭐 1분기만 잘 반짝 벌었다가 2분기는 또 못 버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상장하기 전까지는 많이 잘 버는 것처럼 했다가 네. 상장하고 나서 실체가 드러나서 못 버는 회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게 너무 투명하지 않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꾸준히 일정 기간 이상 돈을 버는 기업들에 더 포커스를 맞춰야 하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 가지요? 네, 좋은 기업이란 매출을 일단 많이 내야 합니다. 네. 네, 너무 단순하지만요. 매출을 많이 낸다는 건 많이 판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많이 팔 때 이 물건을 얼마나 싸게 사왔는가도 중요합니다. 네. 이게 바로 비용이죠. 네. 그리고 그 비용을 그럼 이제 매출에서 비용을 뺐을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는가도 그렇죠. 중요하겠죠. 이게 바로 이제 순이익이겠죠. 그래서 매출은 높고 비용은 낮고 순이익은 높고 너무 제가 당연한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런 중요한 포인트보다는 지금 뭐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 뭐가 많이 떨어져? 이런 걸 많이 포커스를 두시더라고요. 가장 기본적인 이 세 가지부터 아이들에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방금 이경민 작가님이 말씀해 주신 그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데 나 그거 다 알아 라고들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또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주가를 측정하는 그 멀티플 지표를 엄청나게 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적은 투자만 하고 많은 돈을 버는 애플 같은 기업과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많은 투자를 계속해야 하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의 밸류, 가치가 크게 차이가 나는 그 이유가 또 여기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다시 또 우리가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듯이 나 스스로에게 되물어 본다면 또 이제 투자관을 확립하신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기업의 재무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재무제표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필요할 테고요. 근데 사실 이게 어른들도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는 어떤 개념부터 어떻게 쉽게 좀 설명을 해주면 좋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매출, 비용, 순이익 이거 외에 보통 기업들이 실적 발표라는 걸 합니다. 매 네. 분기별로 상장된 기업들은 실적 발표를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재무제표를 열어보면 너무 복잡하고 너무 숫자가 길어요. 그래서 어떤 지표를 좀 뽑아서 한두 가지만 보면 좀 더 좋겠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이제 보는 게 주당 순이익이라고 해서 네.
한 주식당 순이익이 얼마나 나나 이거를 많이 포인트로 잡아서 보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이 주당 순이익이라는 거는 기업이 벌어들인 순이익이 있을 거고요. 시가총액이라는 게 있을 때, 네. 이제 그 기업이 벌어들인 이 순이익이 있을 거고 유통되는 주식수라는 게 따로 있을 텐데 그렇죠. 그 주식수만큼 나눈 겁니다. 순이익을. 그렇기 때문에 이 주당 순이익이 높다는 거는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 영업을 잘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은 주당 순이익이 높은 주식만 골라서 내가 사면 되겠네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과 삼성전자는 우리는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다른 업을 그렇죠. 위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 다르죠.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반도체도 팔고 그리고 완성된 폰도 팔고요. 이렇게 보면은 사실 애플하고 삼성전자는 굉장히 다른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EPS, 이 주당 순이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업종 안에서 그 마진율이 비슷하게 나는 회사들끼리 비교하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언급되는 게 테슬라나 현대자동차나 다 같은 완성차 업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런 회사들이 EPS를 비교한다던가 또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그럼 현대차의 EPS만 비교하면 되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처해 있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 현대자동차는 한국 주식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각 국가별 환경이나 업종 안에서의 그 완전히 같은 환경 안에서 주당 순이익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주당 순이익이 높은 회사들을 찾아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 EPS라고 하는 주당 순이익 지표조차도 이제 안 보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참 많기는 한데 성공 예감 이데오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또 이제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제 찾아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제 2506님이 배당금도 안 주는 회사가 많다 이런 또 지적도 해주셨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많이 버는 건 많이 버는데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쌓아놓고 또 항상 또 내년을 준비하고 위기에 대응하고 하다 보니까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많이 박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익을 많이 내면 뭐해? 주주들한텐 안 돌려주는데 그 떡볶이집도 앞에서 장사 잘하면 떡볶이집으로 번 돈 주주들에게 나눠줘야 그 가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한국 기업들은 많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이 현상도 그래서 또 많이 이제 바꿔나가야 하는 거고요. 맞습니다. 네. 이걸 또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근데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한국 땅에서 살고 있고 한국 기업들에 투자하고 하다 보니까 여길 또 떠날 수는 없으니 제도도 많이 이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은 그 기업의 기술력, 평판, 제품 모든 게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기업의 기술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주식을 통해서 투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주식이 싼지 비싼지를 판단하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네. 싼 주식을 사냐, 비싼 주식을 사냐인데 이 절대값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세요. 네. 그런데 정말 우리가 보면 500원짜리 주식은 싼가 5만 원짜리 주식은 비싼가라고 했을 때 당장 5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하면은 5만 원짜리 주식 하나밖에 못 사고 500원짜리는 100개나 살 수 있으니까 싼 주식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사실 이 주가라고 하는 거는 총 시가총액에서 주식 수만큼 나눴기 때문에 주가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인 점에 맞춰야 할 것 같고요. 저라면은 그 PER이라는 거에 좀 더 맞춰서 보여드려야 할 것 같아요. 주가 수익 배율. 네. 이거 이제 네. PER 같은 경우는 주가를 아까 말씀드렸던 EPS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을 말하는 거거든요. 가령 이제 한국에서도 최근에 이제 PER에 대한 이야기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어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PER이 5만 원이다. PER이 5다라고 하면은 5만 원짜리 주식을 주당 순이익 1만 원짜리 버는 주식이 있다라고 하면은 PER이 오면 5년 안에 네. 내 이 주당 순이익으로 회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반면에 1이다 그러면은 1만 원짜리 주식인데 이 1만 원짜리 주식 안에서 한 주당 1만 원씩 이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1년이면 이 주식 하나 가지고 이 이익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봤을 때 5인 것보다는 1인 게 훨씬 더 회수가 빠르지 않습니까? 네. 역으로 보면 그럼 주가가 너무 낮은 거 아닌가라고 보실 수도 있고요. 그럴 때
평가가 좀 저평가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퍼가 좀 낮은 거고요. PER이 좀 높다라고 하면 좀 고평가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 산업, 혁신 산업 같은 경우는 퍼가 좀 높은 경우가 있고요. 그렇죠. 네, 좀 더 전통적인 산업에서는 퍼가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도 역시 상대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뭐 테슬라나 아니면 뭐 헬스케어 기업들, 뭐 혁신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뭐 PER이 수십 배, 그렇죠. 때로는 수백 배 가기도 하고요. 적자일 때는 이게 곱하기니까 숫자가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PER이 1, 2, 정말 1, 2년이면은 투자금을 다 회수해 버릴 수도 있는 회사인데도 그런 주가가 존재하는 게 주식시장이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버는 만큼 안 돌려주거나 맞습니다. 내년 내후년에는 또 실적 전망이 또 더 낮아질 걸로 보인다거나 이러면 또 이런 극단적인 저평가도 발생을 하는 거니까요. 이게 사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게 디테일하게 들어갈수록 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초보자들 아니면 자녀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그 수준으로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1918님이 아이들보다 제가 먼저 배워서 실천해야겠네요 라고 또 이야기를 보내주셨고요. 상대적으로 이게 기업의 재무제표라든지 실적은 또 지나간 과거의 숫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뉴스, 네. 경제 신문, 또 저희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이런 거 들으면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기업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계속해서 우리가 또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부분인데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거는 무조건 갈 거야. 멀리 올라갈 거야 라고 이제 강한 종교처럼 믿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사실 가장 배격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주식 종목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주변에 어떤 목소리도 들을 수가 없게 됩니다. 네. 네.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주식 투자를 어떤 이런 투자를 하면서 해당 종목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 발표는 분기 한 번만 나기 때문에 이 기업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언어적인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미국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는 배경이 부족해지잖아요. 네. 그럴 때는 뭐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해지는 해외 소식이나 국내 경제 활동 소식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좀 빨리 요약해서 함축해서 들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 좀 더 그 정보가 풍부해지면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시장과 산업과 기업의 흐름을 꾸준히 놓치지 말고 읽어야 하는 거고요. 근데 그 시장 흐름을 잘못 읽으면 누구나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심지어 워런 버핏조차도 그런 큰 실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제가 워런 버핏 경제 수업이라고 했는데 네. 워런 버핏 실수부터 먼저 말씀드리는 게 참 그렇긴 한데요. 워런 버핏이 근데 자기 실수를 가장 먼저 당당하게 말하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억만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 초기에 물론 20대 때도 워런 버핏은 투자를 꾸준히 잘해왔는데도 불구하고요. 투자를 크게 한번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현재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워런 버핏의 대표적인 회사인 거죠. 네. 이 버크셔 해서웨이 하면 다들 그 한 주식 하나만 갖고 있어도 완전 부자 아닌가 5억 가까이 하니까요. 네. 그래서 왜 그 회사가 실패한 회사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워런 버핏이 60년대에 담배꽁초 투자라는 걸 완전 빠져든 적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담배꽁초 투자라는 게 그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불 붙여서 한 모금만 빨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 아니냐 이런 투자거든요. 네. 그래서 워런 버핏이 저평가되어 있는 걸 한번 찾아다녀 보자라고 하다가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방직 산업 회사를 하나 인수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인수 과정에서 어느 정도 미스가 있었던 거죠. 네. 사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방직 산업은 좀 사양 산업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내 투자가 틀리지 않았어. 난 이걸 살릴 수 있어라는 스스로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한 20년간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많은 투자금을 넣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 사업을 접고 이 회사는 그냥 회사만 남기고 사업 자체는 정리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방직 산업은 결국 이제 포기하게 됐고, 맞습니다. 투자 전문 뭐 지주회사격으로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된 건데, 사실 워런 버핏도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실패한 투자인데 그 회사를 통해서 지금 확실히 기업을 이제 변모시키기도 했던 거고요. 하나 더 또 예. 실수는 또 다양할수록 교훈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워런 버핏의 실수 중에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스탬프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블루칩 스탬프라는 건데요. 네. 이제 그 미국 안에서 그 60, 70년대만 하더라도 그
대형마트가 좀 월마트 이런 게 좀 적을 때는 네. 그 지역의 마켓 안에서 우리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 도장을 찍어가지고 몇 개 찍어 오면은 나중에 사은품 뭘로 바꿔드려요 이런 걸 하는 사업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10만 원당 쿠폰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찍어드립니다. 네. 뭐 10개 모아 오면 얼마 할인해드립니다. 네. 이런 거. 이게 지역별로 마켓이 하나씩 있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는 회사가 블루칩 스탬프라는 회사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번 했다가 또 이 대형마트들이 커지면서 또 워런 버핏이 많이 곤란해진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전환했던 건 이 스탬프 사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지급하기 전까지 돈을 모아둘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모아둔 돈으로 유휴자금으로 좀 사업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한 게 보험 사업을 시작하고 했고 지금은 버크셔 해서웨이 가장 큰 돈을 벌어다주는 회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버핏도 실패한 사업이 있었다. 실패한 투자가 있었다. 네. 근데 버핏은 항상 정말 이분 그 뭐 찰리 먼거도 그렇고 대단한 게 본인들의 실수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주총회 때나 인터뷰를 할 때도 우리는 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은 우리가 잘못 판단을 했습니다. 먼저 실토를 하고 또 인터뷰를 이어가고 막 이런 거가 많은데 중요한 건 그 이후에 또 진화하고 네. 배우고 달라지고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 또 먼저 갖춰야 할 자세가 겸손할 자세죠. 네.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 항상 틀릴 수 있다라는 걸 인지해야 하는데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또 워런 버핏이 뭐 제가 너무 옛날 얘기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가장 최근에는 애플 투자를 굉장히 꽤 늦게 시작하셨어요. 사실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의심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이 되어서야 투자를 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에 절반 이상의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게 애플이라는 점을 보면 겸손한 태도가 어떤 실패로부터 반성을 얻고 그 이후에 이제 투자에도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버핏은 계속해서 깨닫고 변화하고 그거를 새롭게 적용을 하고 사실 그게 옆에 있었던 뭐 지난해 11월에 세상을 떠난 찰리 먼거의 영향도 굉장히 컸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버핏과 찰리 먼거가 처음부터 같이 시작했던 건 아니고요. 본인이 이제 자산 관리를 해주는 고객으로부터 소개를 받으면서 이제 너처럼 대단한 사람이 하나 더 있어라고 이제 소개를 받으면서 나처럼 대단한 사람 하면서 만났던 그리고 만나자마자 좀 맞겠다 싶어서 이제 계속 40-50년의 생활을 이제 투자 인생을 함께 해온 선배인데요. 네. 찰리 먼거를 만나고 나서 한 3가지 정도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기법으로만 다가가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회사를 산다, 인수한다, 혹은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말씀드렸던 지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네. 정말 이 기업이 장래성이 있는지를 본다라는 거죠. 분명히 장래성이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수익이 나쁠 수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에는 버핏 같은 경우는 좀 투자를 오랜 호흡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관점에서 기업의 장래성을 보기도 하고요. 또 최근에는 좀 줄어들었지만 한창 유동성이 넘쳐 흐를 때는 많은 분들이 현금은 더 이상 통장에 두면 안 된다. 어떻게든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해서 많이들 투자를 하셨었는데요. 오히려 최근같이 좀 그 긴축되는 시기에는 금리가 많이 올라서 긴축되는 시기에는 유동성이 부족하신 분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으셨잖아요. 그래서 네. 찰리 먼거는 옆에서 계속 유동성 꼭 확보하고 있어라. 언제 우리가 더 좋은 투자처를 찾을지 모른다라고 하면서 유동성을 꼭 확보하라고 하기도 했었죠. 또 그리고 우리가 버크셔 해서웨이라고 하면은 투자만 하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이코라는 보험회사 네. 또 이제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미국 안에 그 인프라 산업을 독점적주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많거든요. 그런 회사들을 운영하는 지주 회사가 버크셔 해서웨이인데 이 회사들에 거의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경영 관점에 있어서도 내가 다 잘 알고 더 잘할 수 있다가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별개로 하고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건 그 경영자한테 맡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투자대로 잘 되고 경영은 경영대로 잘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 훌륭한 경영자를 만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맞습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을 이끌어가는 게 또 그 경영자들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번 주 토요일 저희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에 현금의 재발견이라는 책을 다루게 되는데 그게 그 미국에서 정말 위대한 하지만 한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좀 아웃사이더로 불렸던 그 경영자들의 위대한 이야기거든요. 네. 거기에 당연히
워런 버핏도 있고요. 워런 버핏이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렇게 이제 투자했던 이야기도 그 책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 성공 예감 이데오입니다. 이렇게 좋은 콘텐츠가 그냥 계속 이어지네. 이래서 여러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또 네. 이렇게 많이 노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걸 또 우리 자녀들에게 또 가르쳐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 아빠는 버핏처럼 못 됐지만 너희들이라도 잘 돼야 된다. 네. 이런 생각들 갖고 있는 거고요. 이 책에도 보면은 동아리에 들어가서 이 책의 주인공이 선배들에게도 좋은 투자를 많이 배우게 되고요. 우리 주변에도 워런 버핏이나 찰리 먼거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책을 통해서도 배울 수가 있게 되는데 경제 공부나 투자할 때 이렇게 다른 사람과 뭔가를 같이 한다는 것도 중요할까요? 함께 하는 게? 뭐 어디에나 적용되는 거겠지만 투자는 더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투자를 해야 내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더 들을 수 있거든요. 지금 이 책 안에서도 경민이라는 아이가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한 단계에서 단순히 하나만 본 거죠. 이렇게 하니까 투자를 잘한 사람이 있네? 이거 따라해야겠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옆에서 계속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렇게 투자하면 안 돼. 이렇게 더 좋은 안전한 길이 있어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투자라고 하면은 막 고수익 엄청 많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만 상상을 하게 돼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요. 투자하면서 잃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진짜 더 중요한 건 정말 잃지 않는 거거든요. 첫째도 둘째도 잃지 않는 건데 이런 리스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는 좋은 사람들을 더 많이 주변에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찰리 먼거 옹을 둔 워런 버핏 그리고 이 소설 안에서도 해민이나 안샘처럼 좋은 사람들,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조언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하,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어른들도 어떤 분들은 뭐 주식 투자는 믿음이지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맹신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주변 사람들과 토론하면서 나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대로 말할 수 있는가. 뭐 버핏도 많이 강조했던 건데 한 3분 이상 내가 이 기업에 투자한 이유를 말하지 못한다면 그건 해서는 안 되는 투자다. 네, 다시 한번 이제 되돌아봐야겠고요. 혹시 그 버핏의 성공 철학 이거를 우리 10대 청소년부터 많이 좀 배우면 좋을 것 같다. 몇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면요. 한 가지를 네,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확실하게. 네, 워런 버핏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돈이나 명예가 아닙니다. 세계적인 투자자고 가장 돈을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돈이나 명예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게 바로 사람이거든요. 사람. 네, 너무 제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좋은 사람을 주변에 뒀기 때문에 사실 지금의 워런 버핏의 위치에 왔다라고 워런 버핏은 이야기를 해요. 물론 경영을 잘하고 투자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뉴스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학교 재단을 운영하거나 어떤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존경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저 돈이 많다거나 명예나 권위 이런 건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명예, 더 큰 부만을 쫓게 되거든요. 네. 그런 허상만 쫓게 되면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바가 좋은 사람들과 같이 나누겠다라는 거에 포커스를 둔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집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10억을 벌면 행복할까요? 100억을 벌면 완결이 날까요? 이 인생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이 투자를 통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맛있는 걸 먹고 함께 나누고 그리고 조금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음의 행복감을 느끼고 계속 채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왜 워런 버핏이 저렇게 기부를 많이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심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공부하면 할수록 이 사람이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거는 오로지 그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채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런 투자 관점에서 잃지 않는 투자도 중요하지만 그 잃지 않는 투자를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 더 많이 이야기하고 주변에 자기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채울 수 있게끔 가르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4222님이 우리나라는 아이들에게 돈 신경 쓰지 말고 공부만 해 이러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의 물론 이제 지식 수준을 끌어올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경제, 금융, 돈에 대한 관념을 키워주고 또 인성도 또 이제 사회성과 함께 같이 이제 발달시켜줄 수 있는 사실 이게 그래서 어른들이 더 지혜로워져야 하는 그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경민 작가 통해서 10대를 위한 워런 버핏 경제 수업 이야기도 같이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